경제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제는 뭐 먹고 사는 얘기죠. 우리 선사시대 할 때는 의식주라는 말을 되게 간단히 풀어왔었죠. 지금은 관료가 생겼기 때문에 관료들에 대한 그 월급도 줘야 되고요. 그럼 월급 제도도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월급을 주려면 국가가 세금이 있어야 돼요. 세금 제도도 배울 겁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려면 어떻게 경제 활동을 했는가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 두 가지를 풀어할 겁니다. 요거를 그 직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월급 받는다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국가가 돈을 걷어가는 것을 세금이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경제 활동하는 거, 그냥 세금 내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을 경제 활동이라고 해갖고 세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저거를 시대별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똑같이 국가가 처음 생길 때 과정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국가가 어떻게 월급 제도를 처음 생성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왕의 권한이 갑자기 강해지면서 각자 가지고 있었던 신하들을 이제는 신하를 아무도 거느리지 못한다. 신하는 왕만 거느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하가 이제 다 중앙으로 가야 됩니다. 갔는데 야 갑자기 관료들이 확 많아진 거야. 어떻게? 이 돈이 어디서 갑자기 나와? 그것도 부족장들도 이제 내 신하가 돼갖고 다 이 안으로 겨들어왔는데 얘들은 사이즈가 있는데 얘들한테 그 돈을 다 어떻게 줄까요? 갑자기 어떻게 왕권 키우다가 불긴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때 처음 나타난 그 봉급 제도가 뭐였었냐면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시기 때는 부족 내의 문제는 자치였었잖아요. 즉 세금도 스스로 걷었단 말이에요. 관리들도 스스로 운영했었고, 그 거두던 세금을 왕이 있잖아요, 이건 네 걸로 인정해 줄게 라는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변한 건 없는 거야. 다만 왕이 너한테 주노라라는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요걸 뭐라 부르냐면요, 그 지역을 월급으로 줬다라고 해갖고 지역 자체가 월급이 된다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노급이라고 해요. 노급. 녹이라는 게 월급이라는 뜻이거든. 그 마을을 월급으로 줬다는 겁니다. 자, 마을을 준다라고 할 때 마을에 대한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다? 마을에 대한 그 세금권, 수치권을 준 겁니다. 수치권. 그 마을에는 뭐가 있죠? 흔히 이 마을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재산을 호구전이라고 해요. 호구전. 여러분 비 올 때 뭐 먹죠? 파전 먹죠. 국가는 뭐 먹죠? 호구전을 먹습니다. 그래서 호구전을 다 수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호구전을 수취할 수 있다 보니까 이 구를 노동력이라고 하거든요. 호에 부과하는 걸 이제 공납이라고 하고요. 특산물과 더불어, 전세는 당연하고 특산물과 더불어 노동력도 수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 내가 국가를 키운다고 키워놨는데 여전히 여기 노동력은 얘가 수취하고 있다는 거지. 이거 잘못하면 군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태는 지속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제도입니다. 언제? 왕권이 더 커질 때. 그게 언제였었냐면은 신문왕이 그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신문왕이 갑자기 관료전을 준대. 뭐 이거 다르죠? 뭐가 들어가 있지? 전자 들어가 있죠. 전만 준다는가? 관료한테 전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세금만 주는 토지를 줬는데 이거 이상해. 왜 준다는 거지? 아니게 아니라 봤더니 바로 뒤에 이걸 폐지시켜 버린 겁니다. 야, 이거 이제 필요 없잖아. 뭐 마을 전체를 가지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야, 토지만 줄 테니까 거기서 뭐 쌀 넣으면 쌀의 10분의 1, 콩 넣으면 콩의 10분의 1 그건 가져가.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왕 때 개혁이 얼마만큼 센 개혁인 줄 알 수 있어요. 돈까지 건드렸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오래 못 갑니다. 이 진골 귀족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왕권이 귀족들을 압도하는 게 유지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진골들은 법적으로 장관은 진골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들 귀족 권한이 사라질 수가 없단 말이야. 여전히 장관들은 다 진골 귀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래 못 가고 다시 원위치 된 겁니다. 신문왕 손자인 경덕왕 때 경자들 하면 왕권이 다시 기우는 시기라 했었죠. 귀족권이 다시 부활하는 시기라 했었죠. 노급이 다시 부활되는데 이게 왕이 귀족한테 일정하게나마 타협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웠구나. 신문왕이 진짜 힘든 거를 몰아붙여 한 거였구나라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정전할 때 정자는 성인을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흔히 백성 민자랑 대칭해 쓸 수 있습니다. 백성들한테 토지를 줬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거 그 시험엔 그렇게 나옵니다. 백성들한테 토지를 지급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백성들한테 토지를 줬다라기보다는요, 백성들이 농사짓고 있었던 원래 그 땅들이 있죠. 그걸 국가가 조사해갖고 이건 네 거, 이건 네 거, 이건 네 거, 이건 네 거라고 인정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국가가 토지 조사를 했다라는 거에 더 가까운 거예요, 사실. 하여튼 기억해두세요. 신문왕 때는 백성들한테 토지를 줬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국가가 수치 능력을 키웠다라고 해요. 재정 능력을 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4개 가지고 시험에 나오는데요. 그냥 편하게 합시다. 워낙 잘 나오니까.
주로 왕으로 냅니다. 요거를 딱 4개 토지를 기억할 때 요거를 관록정록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관록정록. 요 하나는 기억해 두세요. 자, 세금은 어떻게 걷었는가 좀 보려고 하는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세금 문제는 파악할 수가 없는데, 야, 생각지 않게 있잖아요. 일본은 그 한반도를 굉장히 동경하고 있었잖아요. 중국과 한반도에서 모든 문화가 건너갔으니까요. 이것도 이런 얘기하는 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모르겠는데, 1920년대인가요? 그 미국에서는 동양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양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동양학이라는 게 사이즈가 좀 크잖아요, 범위가. 그래서 언젠가부터 동양학에서 분과 학문이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거기에 중국학하고 일본학이라는 게 이제 독립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동양학을 하다가 일본학을 처음 개척한 미국의 어떤 교수인데 제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 교수가 평생을 일본을 연구하고 난 뒤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한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일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괜한 허풍은 아니에요. 혹시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막 분노해갖고 또 달려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는 그 중국 문화나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이 상당히 컸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문서나 우리가 모르는 자료 같은 것들이 일본 창고 어딘가 숨어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실제 간간히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 중에 하나인데요. 1930년대 일본에서 있죠. 신라에서 건너간 불경을 손질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책 보호한다고 책 사이에다가 쓰고 남은 종이들 있죠. 그걸 껴갖고 책 표지 같은 걸 좀 두툼하게 만들거나 포장지로 쓰거나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쓰레기였었겠지. 지금이야 뭐 종류 많잖아. 종류가 뭐 하드보드지니 뭐니 되게 많잖아요. 그 손질하다가 이제 그 사이에 껴 있었던 그 쓰레기 종이를 발견한 겁니다. 자, 그때는 버린 쓰레기였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완전 대박이에요. 2페이지가 나왔는데 무슨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일본 문서인 줄 알았었대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서원경이라고 나와요. 서원경이 청주거든. 신라 문서가 나온 겁니다. 신라 문서가. 봤더니 거기다가 또 귀하게도 그 역사 기록에 잘 남지 않는 수치에 관한 기록이 남은 거였었어요. 대박. 핵폭탄급의 문서가 나온 겁니다. 이걸 계기로 엄청나게 많은 연구 논문이 나왔었어요. 신라의 세금 수치 제도가 어떨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논문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 유명한 문서를 민정문서라고 합니다. 그 일본 도다이사, 동대사 정창원, 쇼쇼인이라는 곳에서 정창원이라는 곳이 신라의 그 일본의 황실 문서 같은 것들, 황실 보물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진짜 우연하게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봤더니 이게 신라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고요. 그래서 신라 장적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서원경 부근의 4개 촌을 조사했다. 청주입니다. 청주. 이거 지역사로도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서라는 걸 알게 됐고요. 신라 문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석했는데 야, 아니나 다를까 수치 문서야. 여러분 제가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수치 문서라고 할 때는 이 3가지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3가지 조사하는 문서를 말하는 겁니다. 뭐다? 비올 때는 파전, 국가는 호구전을 먹는 겁니다. 호구전을 조사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도 국가가 인구 센서스 같은 거 하죠. 왜죠? 이걸 가지고 이제 국가가 정책을 세우는데 기반이 되거든요. 이건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국가는 이 국민들을 항상 파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도 그걸 파악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겁니다. 네, 이거 잘 보셔야 돼. 이거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파악할 때 그냥 파악할까요? 아니면은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이거 등급을 나눠 할까요? 등급 나눠 합니다.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험에 잘 내. 지분 있죠? 지분 사람 수에 따라 나눴답니다. 사람 수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눴답니다. 요거 토지의 다과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틀리는 거로 보니까 기억해 두세요. 토지가 재산의 중심이 되는 것은 중세고요. 고대 국가는 인두세 중심이라고 해갖고 토지는 아직 비옥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한 해 농사지면 몇 년 쉬었다가 농사지어야 되는 아직은 좀 후진 땅이기 때문에 세금의 중심이 되지를 못해요. 고대 국가 때는. 그래서 고대 국가 때는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때 제일 편한 게 뭐냐면은 사람 머릿수입니다. 사람 머릿수로 등급을 나눴다. 자, 사람 자체도 등급을 나눴는데요. 사람은 어떻게 등급을 나눌까? 사람을 국가가 파악하는 이유는 뭘까요? 불러다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즉 뭐죠? 노동력을 쓰려고 하는 거거든. 군대에 보내거나 뭐 일본 말로 하면 노가다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도로 닦거나 성곽 짓거나 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을 등급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쓸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로 따진다는 겁니다. 나이에 따라 6등급을 했다.
요거 바꿔치기 되게 잘해요. 이거를 인육호구라고 하시면 돼요. 인육호구. 인구는 6등급, 호는 9등급이다. 인육호구. 잘 기억 좀 해두세요. 자, 토지는 5가지가 언급되어 있어갖고 가끔 이 5가지 토지를 낼 때가 있습니다. 다른 토지를 살짝 집어넣고 뭐 전식과를 집어넣든가 과전법을 집어넣든가 갖고 가끔 틀리게 할 때가 있어요. 전식과와 과전법은 둘 다 과전이라는 뜻이에요. 전식, 과전, 과전법. 그거는 중세 용어입니다. 중세. 이거를 연촌내관마라고 하는데요. 연수유답할 때 연자가 이게 불뗄 연자인데, 불뗄 연자. 이게 지포자랑 같은 말입니다. 지포자. 지포자는 백성민하고 유사하게 쓸 수 있는 말이고요. 그래서 백성이 받은 땅이라는 겁니다. 백성이 받은 땅. 이 정전하고 같은 걸 거라고 봐요. 삼국사기 기록에 보였었던 정전이라는 게 민정문서의 연수유답으로 나타난 걸 것이다. 아마 같은 말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촌주가 받은 거. 자, 관모전답은 이건 관청이 받은 땅을 말하는 겁니다. 관청이 쓰는 땅을. 이런 땅들이 언급되어 있다. 요거 시장 설명하기 전에 이것도 한번 간단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국가가 이런 체제를 만들면서 부족장들도 자기 밑으로 이제 그 예속을 시켰지만은 이때도 전쟁하잖아요. 이때 복속했었던 수많은 촌장들도 국가가 다 이론적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노량진의 왕입니다. 옆에 신림동, 대방동, 용산, 종로를 묶어갖고 오부족 연맹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국가가 점점 더 커가는 겁니다. 그 인천도 침략하고 여주도 침략하고 저 강원도도 침략, 춘천도 침략을 했어요. 자, 그 중에 거기 침략하고 나면 이제 그쪽 촌장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년 공물을 바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년 공물을 바치고 그리고 내 신하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세금이 되는 거예요. 수입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경우는 있잖아요. 인천은 내가 나중에 당진을 침략해야 되는데 당진 가기 위해서는 인천이 요충지다. 중요한 땅이다 싶을 때는 거기에 내 사람을 직접 보내갖고 직접 지배를 합니다. 지방관을 보내갖고요. 그래서 지방관을 때때로 보내기도 하는데 지방관을 보내게 되면은 이 조사를 이 관리가 직접 조사를 해요. 촌주가 우리 지금 여기 지역에는 150명이 살고 있으며 쌀은 이번에 뭐 100가마가 나왔습니다. 이걸 매년 알려줘야 되거든. 촌주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방관이 가고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할 때 조사하는 것을 호와 구와 전을 조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는 지방에 있었던 온갖 물자가 어디로 모이냐면 다 중앙으로 모이게 됩니다. 다 중앙에 복주한 거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는 중앙에는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돼요. 자, 이 말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 먹고 남는 게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먹고 남는 게 생기면 갖다 버릴까? 썩일까? 어떻게 할까요? 먹고 남는 게 생기면은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축적하든가 아니면 그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거래가. 먹고 남는 게 생기면은. 그래서 농업이 발달하면은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하게 돼요. 농업이 발달하면 잉여 산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먹고 남는 게 생겨야지 나머지를 거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업 발달의 전제는 반드시 농업이 발달했다는 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중앙에는 농업이 발달하든 뭐하든 간에 잉여 산물이 넘치고 있다라는 거지. 잉여 산물이. 그래서 여기는 거래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기 시작한다? 중앙을 중심으로 시장이라는 게 처음 나타나게 돼요. 시장이라는 게. 이거를 국가가 만든 시장을 시전이라고도 합니다. 시전. 시전. 이 전은 가게전자인데 시는 도시 시자고요. 도시에다가 국가가 쇼핑몰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받은 사람 일부한테만 국가가 허락하고 장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물자가 막 몰려드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 시장이 처음 출현했다라고 해요. 시전이라는 게. 그 삼국 모두 있었을 것인데 기록은 신라만 기록이 남아 있어. 삼국사기가 약간 편파적이거든. 신라 쪽 위주로 기록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다행이지 뭐야. 외울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신라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기록상 최초의 시장이 시사라는 거예요. 소지마리간테 있었던 겁니다. 이게 아마 동쪽 시장이라는 걸로 발전했을 것 같고요. 방위명이 붙습니다. 이게 지증왕 때입니다. 이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을 동시전이라고 했었고 시장 자체는 동시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삼국시대 때 시장이라는 용어도 처음 나타났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통일되고 난 뒤에 신문왕 아들인 효소왕, 효소처럼 사라진 별 업적도 없어요. 효소왕 때
시장이 동쪽 말고 서쪽하고 남쪽에서 생겼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통일되고 난 뒤에 물자가 더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땅덩어리가 더 커졌으니까 엄청난 물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시장이 한 개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두 개 더 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에 3대 시장이 있었다라고 해요. 3대 시장, 동서남으로. 통일 이후에 나온 겁니다. 이거 헷갈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시장은 누구랑 가죠? 시동서랑 가지. 시동서남 하시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신라가 원래 비단은 다 중국에서 사오는 건데요. 신라는 비단을 수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비단을 어와주, 조와주라고 해요. 아주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신라의 최대 무역항이 울산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무역했었던 사람 장보고의 그 무역 기지가 청해진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은 서해안이 될까 남해안이 될까요? 동해안이 돼야 될까요? 당시 미국은 중국입니다. 서해안이 돼야 돼요. 못 돼도 남해안 쪽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유일하게 동해안 쪽에 최대 무역항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었던 것은 신라 때, 통일신라 때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 외에는 서해안 쪽이거나 남해안 쪽에 주요 무역항이 있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울산항, 동쪽이야? 그럼 통일신라 때입니다. 자, 이제 고려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고려는 신라랑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 그랬었죠. 호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중에 잘 연맹한 호족이 연맹하지 못한 호족들을 치면서 결국은 나라를 세운 게 고려였었죠. 자, 고려도 똑같이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다시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호족들을 관료로 만들고요. 자기 동네 살던 호족들을 중앙으로 오게 해서 자기 관료로 만들고 그 지역은 이제 왕이 직접 통치해 나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게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저기는 경주였었다면 이제 개성에 이런 똑같은 체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관료 생기면 뭐 해야 되죠? 월급 줘야 되잖아. 토지 제도가 생길 것이고요. 자, 그럼 백성들한테 뭐를 해야 되죠? 호구전 조사해야지. 세금 거둬야지 국가를 운영할 수 있잖아요. 세금을 거두려면 백성들은 또 뭐 해야 되죠? 경제 활동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제 활동은 농업, 상업 활동 같은 거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려 시대 관료들한테 주는 토지 제도는 뭐가 있었으며 백성들은 어떻게 경제 활동을 했는가,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처음 얘기한다는 게 경제사, 사회사는 세뇌 문제가 나옵니다. 세뇌 문제가 나오는데 경제사, 사회사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쉽게 나와요. 이거는 그냥 시대별로 구분할 줄만 알면 돼요. 조선 거게, 고려 거게, 신라 거게 그 정도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느낌상 이게 어느 시대 건지 대충만 구분해도 돼요. 용어를 굳이 암기 다 안 해도 되고, 대비해서 객관식이니까 대비해서 어느 시대 건지 구분만 하면은 세뇌 문제는 일단 맞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틀리면 되게 억울한 겁니다. 요거는 안 틀리는 게 좋습니다. 고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고려 토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역분전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전식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식과의 정확한 명칭은 전식과전이에요. 이거 과전을 준다는 겁니다. 과라는 게 등급이란 뜻이고요. 등급 따라 토지를 준다는 겁니다. 등급 따라. 고대는 노급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노급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아직 명확한 등급책에 따라 토지를 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관료들의 등급, 그게 좀 잘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봉급 체계가 잘 정해졌다는 뜻으로 과전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 앞에 전시라는 말은 왜 썼냐? 전은 토지고요. 시는 뗄나무 시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부족해갖고 임야도 줬던 겁니다. 임야. 고려는 짜질하게 땅을 줄 거면 땅을 줘야지, 막 그래야지 내가 거기 쌀 애들, 농사진 애들 쌀 몇 푼씩 벌어오지. 이런 걸 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고려의 농경지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는 니들이 개발했어라는 취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작이라는 것도 중요한 자산 재원이었으니까 그 장작불로 쓸 수 있는 땅을 준 것이기도 하면서 농경지를 활용해라는 취지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임야 같은 땅도 줬기 때문에 이 과정은 좀 후진 과정이야. 우리 이런 비유가 적절한가? 우리 지금 말하면 아주 흰 쌀밥만 먹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것저것 막 섞여 있는 좀 거친 밥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전식과전이라고 해요. 자, 이 전식과가 몇 번 개정을 해갖고요. 시정, 처음 정했다, 처음 시자, 개정했다. 경정은 세팅했다는 뜻입니다. 마무리 지었다. 개정해갖고 3번 개정해갖고 시정, 개정, 경정이 있었다. 한 번 더 개정한 게 있었고 3번 개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제도가 있습니다. 자, 요거 두 문자 먼저 따고 가볼게요. 여러분 고려 수도가 어디죠? 개성이죠. 역시 개경이다. 역시 개경.
개경이라고 하죠. 개경.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관록, 정록, 여기는 역시 개경하시면 됩니다. 자, 구분 한번 해볼게요. 역분전은 태조 때 만든 건데 아직 고려의 관등 체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호족들한테 준 거였었어요. 호족들한테. 자, 이거는 관등 체계를 전제하고 준 게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호족이 내 편이 된 겁니다. 근데 얘들한테 뭔가를 줘야 되잖아. 근데 당장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은 호족들도 각 지역을 자치하고 있었거든요. 호족이 왕한테 붙었어도 그 지역에 대한 자치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금도 애들이 거두고 있었단 말이야. 독자적인 행정, 재정, 군사권이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걸 한 겁니다. 여기 세금은 네가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주노라, 그냥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거두던 땅을 거두게 하는 겁니다. 다만 왕이 허용해 준다는 말을 한 게 역분전입니다. 사실 호족들한테 토지를 줬다고 하지만 이거는 줬다라기보다는 그냥 추인해 주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추인. 저거랑 비슷하지. 아까 노급이랑. 자, 그래서 이거는 관품 따라 준 게 아니다. 관등 따라 준 게 아니라고 해요. 사람 보고 준 거라고 합니다. 사람 보고. 그래서 뭐 굳이 비유하자면은 9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이 있다 한번 해보자고요. 전시과는 9급인지 5급인지에 따라서 급이 높을수록 많은 게 당연합니다. 근데 역분전은 그렇지 않아요. 나랑 친한지 안 친한지, 나에 대한 충성도, 나에 대한 친분도가 어떤지에 따라 갖고 9급 공무원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품을 고려한 토지 제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히 이거는 월급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제도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일시적인 제도예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아직 관품을 고려한 게 아니다. 아직은 월급으로 보긴 그래 하는 겁니다. 다만 이것도 약간 좀 진화된 면이 좀 있거든요. 좀 진보된 면이. 그게 뭐냐면은 아까 고대의 토지는 뭐였었죠? 녹읍이었었지. 그리고 식읍이라는 게 있었죠. 이거는 포상입니다. 공신한테 주는 포상이고요. 이거는 아주 때때로만 나오는 특이한 사례에 주는 거고, 이게 이제 정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관리들한테 주는 이제 봉급 같은 겁니다. 읍이란 말이야. 마을 전체를 준다는 겁니다. 마을 전체를 주면은 그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내가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공무원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야, 누량지를 너네한테 수치권을 줄게. 그러면 국가는 누량지에 대해서는 깔딱을 못 대는 겁니다. 이럴 거면 내가 국가를 세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상하잖아. 적어도 그건 없앴다는 겁니다. 태조가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적어도 읍 단위의 분급은 일단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는 진화가 된 거예요. 자, 중세부터는 뭐가 없다? 기본적으로 마을 전체를 띄워주는 건 기본적으로 없어요. 고려하고 조선 세조 때까지도 정말 기분이 정말 좋고 나라를 구할 정도의 큰 영웅한테는 시급을 몇 번 준 사례가 있긴 있어요. 이거는 뭐 정규적인 게 아니니까, 이거는 정말 기분 좋을 때 한 번씩 나타나는 거니까. 시급은 존재했지만은 노급은 사라집니다. 중세가 되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토지만 줬다. 나름 진전이 된 것이다. 자, 그리고 전시과라는 걸 주는데 전시과는 문무반한테 준 겁니다. 문무반 관료들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전현직한테 줍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지? 자, 이런 겁니다. 신하들 사람들한테 내 신하가 되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신하가 되면은 적어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는 걱정하지 않게 해줄게라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거 있죠. 월급만 받지 않죠. 연금 받죠. 그거 비슷한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해주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주라.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일단 먹고 살게는 해줄게라는 반대급부를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 봉급이 아니라 연금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의 토지제도는. 아시겠죠? 경종 아버지가 광종인데요. 광종 때 사색공복 제도를 만들었었던 게 배경이 됐었던 겁니다. 그 사색공복에 기반해서 만든 겁니다. 목종 앞에 성종이 있었는데 성종은 제도를 완성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백제는 16관등, 신라는 17관등이 있었다 그랬었죠. 고려 성종 때 들어오면 18관등이 생겨요. 18관등이 조선까지 갑니다. 그래서 정근대 국가는 18관등이 보통이었었어요. 지금은 9관등이 있지. 관등 제도가 계속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 성종 때 18품계가 완성이 되는데 그 18품계에 맞춰갖고 주입한 게 이제 개정윤식과입니다. 헷갈릴까봐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 등급상으로는 18등급이 있거든요. 그거는 봉급회 등급이 18개 등급이 있다라는 거고, 봉급회 등급이 있고 관등이 있는데 관등이 18등급이 잘 고려가 된 것은 성종 때 지나고 나서예요. 그래서 봉급회 등급과 관등회 등급이 잘 맞아 들어간 게 이때부터입니다. 이때. 개정 때가 살짝 거의 다 바뀐 거고 이때는 조금만 추가된 거예요. 자, 잘 봅시다.
이 둘의 차이를 비교해야 되는데 시정전시과는 대체로 평등하게 지급됐는데 개정전시과 때 차별적인 분급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려는 어떤 사람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응원하는지 어떤 사람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중시하는지가 잘 나타나는 게 개정전시과 때입니다. 문반 우위가 반영이 되고요. 현직 위주로, 즉 연금 성격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연금을 확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차별적인 분급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럼 여기 아닙니다. 한번 바뀌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는 문치주의로 흘렀던 나라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경정연식과 때 변화가 좀 특이한데요. 이때 거란과의 세 차례 전쟁을 거칩니다. 이 사이에 성종 때 한 번, 이때 두 번 있어갖고 총 세 차례 전쟁을 거치는데 이걸 거치면서 무반의 지위가 급 상승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같은 품계일 때는 무반의 지급량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실제 그렇게 지급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심을 가지긴 하는데 뭐 기록은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전쟁 후에는 무반의 지위가 상승했다라는 거. 요거는 맨 마지막 전시과다. 전쟁 후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결론적으로는 연금을 없앱니다. 연금 성격을 없애요. 그래서 현직만 지급하게 됩니다. 현직만. 전직이라고도 하고요. 산직이라고도 하는데 산직은 품계만 존재하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일종의 명예 경찰, 명예 공무원, 명예 소방관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품계만 받으면 토지를 받았었는데 현직으로 근무하지 않으면 이제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안 줘요. 산직자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문종 때 경련유식과인데 문종은 같은 문시잖아요. 이때 뭐가 형성했다 그랬었죠? 문벌귀족이 되게 크게 형성했다 그랬었죠? 여러분 귀족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귀족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귀족의 뜻이 뭐냐면요. 어떤 특징이 있어야지만 귀족이라는 말을 쓸 수 있냐면은 뭘 것 같아요? 특권이 있어야 되는데 특권은 뭐 다른 데는 없나? 양반도 특권이 있는데 세습적인 특권을 가진다라고 할 때 특권이 계속 세습이 된다라고 할 때 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직과 부를 세습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관직 세습하는 게 음서고요. 부를 세습하는 게 공음전입니다. 이 관직과 부를 세습하는 특징이 있음으로 인해 갖고 이놈들 그냥 문신이 아니라 문신 귀족이네 이런 말을 붙일 수 있었던 겁니다. 세습적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공음전이라는 게 이때 나타나요. 문종 때. 경정연식과보다 먼저 생겼었는데 여기 이제 포함돼 들어갑니다. 문종 때 있었다. 같은 문시 때 문벌귀족이 되게 형성했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걸 합치면은 요 문벌귀족을 뭐라 부르냐면은 현무공이라고 해요. 현무공. 문종 때 두 문자 혹시 기억하세요? 사인 남기삼? 사인공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사인공? 공에다 사인한다는 거. 인주이시 사학시비도 공음전이 있죠. 사인공이라고도 하고요. 현무공이라고도 합니다. 현무공이 사인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됐습니다. 토지고요. 세금에 대해서는 오히려 신라보다 더 몰라요. 기록이 없어갖고. 자, 신라는 민정문서가 있었다면 이제 분리돼. 호적 작성하고 양안을 작성하는데 이게 토지문서고요. 호적이 호구대장입니다. 호하고 구문서입니다. 호구문서예요. 그래서 둘을 분리시켰다. 호적은 3년마다 합니다. 민정문서도 3년마다 합니다. 이거는 같다. 자, 그리고 시전과 경시서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이제 중세 용어가 나타나요. 저기는 방인명 붙은 시장이 있었다면은 여기는 이제 명확하게 시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시전을 감독하는 관청. 도시에다가 국가가 쇼핑몰을 국립 쇼핑몰을 만들어 두고 여기에 허락받은 사람들만 들어와 장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상인이 기본적으로 독점 상업을 하게 돼요. 독점 상업을 하면 상인들이 장난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장난치기 제일 좋은 게 물가나 도량형 같은 걸 장난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게 한 대박이라면은 한 대박을 요만큼 잘라갖고 이제 몰래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장난질을 많이 한단 말이야. 이거를 감독하는 관청을 항상 옆에 둬요. 요 시장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 옆에 감독관청이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요거를 경찰서라 그래. 경찰서는 민간인들을 감시한다면은 경시서는 시장을 감독하는 경찰이라는 겁니다. 그걸 경시서라고 해요. 경시서. 자, 이런 용어가 처음 등장하게 된다. 요거 조선까지 그대로 갑니다. 요것도 조선까지 그대로 가요. 자, 그리고 고려 제일 잘 나오는 건 이거죠. 이거는 국가가 만든 시장이고요. 민간인 개인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파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국가가 직접 물건을 파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동작구청이 지가 직접 파는 거야. 서울시청이 지가 직접 파는 겁니다. 부산시청이 지가 직접 파는 거예요. 이걸 관어상점이라고 합니다. 관영상점이라고도 해요.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상점도 있었다. 요 단어 뜨면 고려입니다. 잘 나와요. 관영상점 뜨면 신라 아니야. 조선 아니에요. 고려입니다. 고려. 잘 나옵니다. 되게 단순하게 나와요. 자, 그리고 병난도가 뭐냐면요. 고려 개성을 흐르는 강을 예성강이라고 하는데 예성강이 서해안으로 나가면은 바다하고 만나는 그 자리에 정자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 정자 이름이 병난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는데 그 병난정이라는 정자 이름을 따갖고 그 포구를 병난도라고 불렀었어요. 이 병난도. 고려시대 최대 무역항입니다. 잘 나오죠? 너무 쉬운 겁니다. 고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고려에서 만들었었던 화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폐는 우리나라 역사상 고려가 처음 만듭니다. 그 중에 건원중부가 처음이다. 여러분, 이 중자가 이게 더블이라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라는 뜻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중이면 두 번째라는 건데 어떻게 최초가 되지? 이게 중국에 건원통보라는 화폐가 있어요. 중국 화폐입니다. 그걸 우리가 베껴서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뒷면에다 뭐라 써놓냐면요, 앞에는 건원중부라고 써 있고 뒤에다가 동국이라는 말을 써놔요. 뒷배자 써갖고 배동국 글씨가 있는 건원중부라고 하는데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는 그냥 건원중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쉬운 게 우리나라 화폐는 중국 화폐를 모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폐는 중국과 다르다는 말을 꼭 씁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한국이라는 수식어를 반드시 붙여요. 한국을 뜻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해동, 바다 동쪽. 사만이 한국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가 동국, 이것도 한국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붙은 게 우리나라 화폐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숙종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은을 가지고, 은 자체가 그냥 화폐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은을 가지고 직접 주조해서 만들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걸 은병이라고 합니다. 은 한 근을 가지고 한반도 지형을 본따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건 주조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냥 은 덩어리가 아니라. 요거를 민간에서는 활구라고 불렀었습니다. 아마 주둥아리가 이렇게 넓었었나 봐요. 별명이 활구였었습니다. 요거 두 문자를 활해삼이라고 합니다. 활해삼. 의천건으로 만든 거죠. 자, 의천이 유학 갈 때 해삼 오독오독 씹어보면서 갔다. 활해삼. 숙종 때 만든 화폐다. 근데 숙종 때라는 것도 그렇게 안 내. 하는 거면 그냥 고려 화폐다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고려 화폐. 동국통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느 왕 때 만들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고려 화폐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활해삼동이라고 하시면 돼요. 활해삼동도. 자, 원간석기 때 은병이 사적으로 주조하는 은병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이 비싸니까 은 대신에 구리 같은 걸 섞어갖고 무게만 되게 무겁게 만들어 놓고 은은 거의 안 들어가 있는 악화를 주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은병이 퇴출됐어요. 시장에서. 사용이 안 되게 됐단 말이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거 있잖아요. 나쁜 화폐가 나오면 좋은 화폐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 못 쓰고 있다가 원간섭기 때 작은 은병을 다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 원간섭기 때는 원나라 화폐권에 통합이 되게 되는데 원나라 화폐권에 통합되면서 원나라 화폐를 썼었는데 원나라 애들은 지폐를 썼었어요. 원나라 지폐를 보초라고 하는데요. 보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참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70여 년, 80년을 원나라 돈을 쓰고 있었는데 원나라가 물러가니까는 갑자기 쓰던 돈 안 쓰니까 이상한 거예요. 허전해. 그래서 우리 스스로 처음으로 지폐를 만들어 본 게 공양왕 때 저화라는 걸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폐를 만들었다는 것은 원간섭기 뒤에만 나타날 수 있는 말이라는 걸 좀 이해하시라고 이걸 말한 거지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농업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세 가지라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왕이 있죠, 관료 있죠. 관료랑 관련한 경제 얘기는 애들 봉급 얘기했었던 거고, 백성들 있죠. 백성들과 관련된 경제 얘기는 세금 얘기 있고요. 또 얘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농업이나 상업 같은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농사가 점점 발전합니다. 농사는 계속 발전해요. 계속 진보가 돼가니까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농사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농사 기법이 발달하지 않아갖고 신라 때까지는요, 고대 국가 때까지는 농지를 쓰고 나면은 이 농지의 지력이 다 쇠해갖고요, 한번 쓰고 나면은 쉬어야 돼. 그 다음엔 여기 써야 돼. 그 다음엔 여기, 그 다음엔 여기.
삼국시대 때는 4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밖에 농사를 못 쳤었어요. 이거 반을 쪼개갖고. 그러다가 점점 3개로 쪼개서 반으로 쪼개갖고 한 번씩 걸러가면서 하는 식으로 발전이 하고 있었는데, 최종 목표는 그런 거 없이 매년 농사 짓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지력이 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력을 금방 회복시켜갖고 농사를 할 수 있을까요? 걸음을 주면 되거든. 그걸 12법이라고 하는데, 12법이 발달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쉬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게 가능해지는데, 그게 조선 초가서야 가능합니다. 조선 초가서야. 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이거를 매년 농사라고 하는데, 매년 농사가 되고 나니까는 욕심이 또 생긴 거예요. 뭐가 생겼을 것 같아요? 1년에 2번은 안 돼? 이게 생긴 겁니다. 근데 그게 된 거야.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매년 농사 다음에는 1년에 2번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놀랍게 있잖아요. 1년에 2번이라는 말이 고려 때 처음 나타나요. 이건 무슨 개소리지? 조선에 가야지 연작상경이 된다며요. 이어 짓는다, 항상 짓는다, 매년 농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의 반대말이 휴경지라는 거고요. 쉬어가면서 한다는 거고. 아니, 이게 전제가 돼야지 2번, 3번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처음 나타나죠? 무슨 말이냐면은, 고려 때는요, 이거 어려운 말로 산전과 평전이라는 말이 사료에 보이는데, 이게 산전이 저기야, 휴경지예요. 근데 고려 때 아주 일부긴 하지만 되게 비옥한 땅이 있었고 개발된 땅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는 일부긴 하지만은 매년 농사 짓는 땅이 생겼단 말이에요. 거기를 중심으로 1년에 한 번 이상인 게 나타났었단 말이야. 이거는 시작이 됐다고, 시작이 그냥 넓게 퍼진 게 아니라.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자, 밭농사는 걸 2년 3작이라고 해요. 2년에 3번. 논농사가 1년에 2번 지려면 반드시 전제가 뭐냐면은 모내기를 해야 돼요. 이항법이라는 걸. 이항법이 돼야지 이모작이 되거든요. 그 이모작의 전제가 이항법인데, 이항법이 시작된 게 고려 말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서가 전래되는 게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이게 기술이 진보하는 데 있어서 최첨단 도구를 하나 얻는 거예요. 농서라는 게. 그러니까 농서가 처음 유입되게 됩니다. 저건 만든 게 아니라 수입한 겁니다. 원나라에서. 원나라는 북쪽 지방이다 보니까 저거는 밭농사 체계, 아쉽게도. 그래서 논농사보다는 밭농사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요, 농작물 중에 단품으로 물어보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게 되거든요. 뭔지 아세요? 인간의 농업과 상업의 진보를 말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한 농작물 한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농작물 단품 그 하나를 가지고도 시험을 대요. 그 단품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한단 말이야. 뭔지 아세요? 그게 목화거든. 목화. 그 목화를 손으로 하면은 이게 수공업 전근되고, 목화를 기계로 하면은 이게 산업혁명이잖아요. 목화라는 걸 처음 재배한 게 언제냐면은 고려말 공민왕 때 처음 재배하게 됩니다. 요거는 단품이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상품 자체를. 농법 발달이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다. 공무원 시험은 되게 잘 나오는데 한능은 좀 덜 나옵니다. 여기는 시작됐다는 말을 할 거고요. 조선은 이게 뭐라고 나올 거냐면은 일반화됐다는 말을 할 거예요. 일반화는 조선 용어입니다. 일반화를 다른 말로 전국화됐다라는 겁니다. 보편화됐다라는 거예요. 보편화. 요거는 조선 용어, 여기는 시작했다, 고려 용어입니다. 고려. 그래서 두 문자로만 따드릴게요. 요건 자주 나오진 않는데 두 문자 좀 따드릴게요. 공무원 시험은 엄청 잘 나오고. 이게 최고 발달 단계입니다. 한 번 이상을 짓는 거니까. 최고 발달 단계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야, 이 이상 어떻게 더 발달하냐? 이 이상 뭘 더 발달하는데? 이 이상 목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농법 발달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은 고려, 일반은 어디다? 조선 용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지금 농업 얘기했는데, 농업이 발달하면 이어서 반드시 뭐가 발달한다고요? 먹고 남는 것을 잉여라고 하는데, 잉여가 생기면 거래가 발달하게 됩니다. 상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농업과 상업은 이어져 있는 겁니다. 농업이 발달한다며, 그럼 다음에 뭐 얘기해야 되죠? 상업도 발달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상업은 어디서만 허용이 되고 있었다고요? 중앙에서만. 모든 물자가 중앙으로 모이다 보니까 중앙에만 잉여산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앙에만. 잉여산물이 전제해야지만 이게 거래가 되는 거거든. 근데 지방이라고 상업이 없었냐? 아닙니다. 고조선 때부터 상업이 있었다라고 해요.
지방에 있는 상업을 행상이라고 해요. 행상. 여기처럼 가게를 두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떠돌이 상인은 언제나 있었다라고 해요. 떠돌이 상인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방에도 시장이 생겼냐라는 것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상인들이 있었다라는 건 언제나 있었던 거고 시장이라는 장소는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처음 나타난 겁니다. 같은 말이야 사실은 이게. 아시겠죠? 자, 지방의 농업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지방에도 잉여산물이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뭐가 나타났다? 드디어 지방에도 시장이 나타났다. 이게 언제? 고려시대 용어답니다. 고려시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조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선도 똑같이 토지 문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조선도 봉급제도 먼저 해야죠. 자, 놀랍게도 조선은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봉급제도가 먼저 만들어졌다. 공양왕 때 과전법이 만들어진다. 똑같습니다. 문무반한테 전현직한테 준 겁니다. 전현직이 무슨 말이라고요? 이때 토지제도는 월급 겸 뭐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로 끝난다? 궁극적으로 현직만 주는 걸로 끝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똑같아 저기랑. 저기는 시정전식과가 전현직이고 경정 때 현직만 남았다면은 여기는 과전법이 전현직, 직전법이 현직만으로 바뀌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속 비교하세요. 한 개 한 개 집착하시면 암기를 더 못하게 됩니다. 큼지막하게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암기가 안 될 때일수록 한 번 물러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너무 쉽게 암기가 됩니다. 자, 저기나 여기나 토지를 받으면은 양반이 가서 직접 세금을 걷는 겁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서울시청에 이제 공무원이 돼갖고 취업을 했는데 서울시청에서 봉급을 주는데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야, 너 그 시청 앞에 그 PC방 있잖아. 88 PC방 있지? 거기는 거기 세금을 네가 가져다 쓰는 걸로 치자. 그게 네 월급이야. 언제까지? 퇴직하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 갖다 쓰면 돼. 이런 식으로 준 겁니다. 그럼 그 세금을 어떻게 걷어와야 되는 거죠? 네가 직접 가서 걷으면 돼. 주로 얼마 주게? PC방 주인이? PC방 주인이 수입의 10분의 1을 줍니다. 그게 이제 내 월급인가 그게. 아시겠죠? 근데 이거 양반이 직접 가서 거두니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공무원이 직접 가서 거두니까. 공무원이 갑이잖아. 이 사람은 을이고요. 변칙적인 일이 바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야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부당한 수치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봅시다. 세조 때 가면요, 그 고려의 전시과와 다르게 조선의 과전법은, 자, 고려는 개경, 수도가 여기 있었죠. 고려 건국하는 데 참여한 사람이 지방 호족들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처음에 역분전으로 줬다가 이걸 국가가 다 흡수해갖고 이제 전시과로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전시과는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중앙의 통제력이 확 떨어졌을 때 토지를 받은 지방의 관료들이 이 토지에서 불법적인 수치를 너무 많이 한 겁니다. 한 땅의 주인이 7, 8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88 PC방에서 한 명만 월급을 세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공무원이 7명, 8명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10분의 1을 걷어가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이 아니라 50% 걷어가고요. 많은 경우 70% 걷어가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농장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농장이 발달하게 되자 이 농장을 혁파하는 게 조선 건국제들한테 중요한 과제였었단 말이에요. 그 혁파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썼냐면은, 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과전법을 만들 건데 과전법은 전국에 있는 땅을 대상으로 하지 말자. 전국에 있는 땅은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게 하고 전국에 있는 PC방 주인들은 이제 국가한테만 세금을 내세요. 공무원들한테 주지 마세요. 경기도에 있는 땅만 공무원들한테 주는 걸로 하자라고 바꾼 겁니다. 과전법은 대상이 어디다? 경기도만 대상으로 했었어요. 경기도에 있는 토지만 지급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찌감치 줄 토지가 부족해졌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조의 쿠데타를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를 떠난 관리는 이제 안 주겠다. 내 옆에 남은 관리만 주겠다라는 걸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로 바꿨다? 현직만 지급하는 걸로 바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야, 큰일 났다. 그러면 나 퇴직하면 이제 88 PC방 갖고 이제 못 받는 거야? 이거 안 되는데. 그럼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많이 쟁여놔야겠네. 88 PC방 가갖고 엄청 찔러대면서 빨리 안 해라. 너 올해 이것도 얼마나 왔다고? 올해 한 1,000만 원 나온 것 같은데요.
1,000만 원밖에 안 돼? 5천만 원 아니야? 야 500만 원 줘. 무리한 수차를 하는 겁니다. 무리한 수차를. 그러니까 과도한 수차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이걸 들었던 또 하나의 애민 군주였었던 성종이 이건 아니지 하면서 바꾼 게 뭐냐면은 관료들의 직접 수주를 이제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관에서 걷어서 관에서 지급할 때니까 이제 관료들이 PC방 출입을 하지 말아라라는 걸로 바꾼 겁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관수관급이라 합니다. 관수관급.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전근대적인 월급 제도는 없어져요. 16세기 때 가면 완전 사라집니다. 야, 지금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나 공무원 되면은 내가 이제 땅을 받는가, 아니면 건물을 받는가, 건물에 나오는 세금을 내가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가? 그럼 좋을 텐데. 16세기 때 그런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월급만 받아요. 이때는 토지와 더불어 녹봉을 같이 받았다면 이제는 녹봉만 받게 되는 겁니다. 녹봉만. 쌀가마 몇 개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월급 성격만 남아요. 연금 성격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나한테 이제 한 톨의 토지도 안 주는 거야, 국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국가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게 내가 맞춰 살까요? 아니면 내가 방법을 강구해야 될까? 강구한 거예요. 그게 뭐다? 국가가 주는 땅이 없다면 내 능력과 땅을 늘리면 되지. 국가가 주는 땅을 수조지라고 합니다.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땅. 수조지가 없다면 내 사유지를 늘리면 되잖아요. 소유지를 늘리려고 하는 경쟁들이 막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정책의 역설인데, 정책의 부작용 같은 건데, 좋은 뜻으로 편 정책들이지만 이게 사람이 나쁘면은, 여기는 사람이 나쁘면은 어떤 정책을 쓰든 간에 그게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되게 잘 보여준 겁니다. 직전법을 폐지했더니 국가가 더 이상 토지 주지 않겠다 선언했더니 이놈들이 소유지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토지 점유 현상이 나타나는데 토지를 막 점유해가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지주라고 합니다. 지주. 전국적으로 지주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계기가 됐던 겁니다. 저게. 지주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누량진의 건물을 몇 명이 건물을 다 가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몇 명이 건물을 대건물 점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누량진에 사는 사람 대부분은 건물이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전호,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땅 다 뺏겨갖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백성들한테는 되게 파탄나는 현상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의 월급제도 얘기했습니다. 조선의 월급제도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중세적인 월급제도인 토지 분급제도가 아예 사라졌다는 겁니다. 고대의 토지 제도는, 고대 월급제도는 어땠다고요? 읍 단위를 지급했다면 중세는 전 단위를 지급했다. 조선에 오면은 전 단위 지급 자체도 없어졌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과직관직이라고 합니다. 과직관직. 옛날에 공무원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상식적이지 않은 건 좀 틀리지 맙시다. 다음 중 노동력을 수취할 수 있는 토지로 맞는 것은 하고 이제 나왔었단 말이에요. 노동력을 수취할 수 있는 토지. 제가 이제 그 수업 강의를 할 때 이제 제일 답답하거나 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건데요. 그때 지문이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노구, 과전, 뭐 역분전, 그리고 뭐 땡땡 무슨 전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강사분들의 이제 평가가 이제 그 시험 끝나면 총평 같은 걸 하시거든요. 평가가 어땠었냐면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답답해 뒤집니다, 진짜. 아니 이거는 여기 두 개인가가 이제 못 받던 토지 이름이 나왔어요. 그 토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자 붙은 거 있으면 여기는 노동력이 포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토지만을 말하는 겁니다. 토지만. 아니 못 받던 토지 이름이면 어때? 전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뭐 시력이 0이야?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개념 하나를 가지고 단어 하나당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르치는 강사분들이 그런 총평을 냈다는 게 좀 그랬었단 말이야 그때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지 맙시다. 고대의 토지와 중세의 토지 그리고 근대에는 토지를 주는 게 없다. 이거를 큰 카테고리별로 구분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기는 땡땡읍이라 한다. 땡땡전이라고 한다. 여기는 있다가 없어진다. 조선 때 없어지고 근대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걸 좀 구분 좀 한번 해둬 보세요.
자, 이제 세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세금 얘기 보시면 호적과 양은 고려의 제도는 웬만하면 그대로 이어집니다. 호적은 3년, 토지는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건 20년마다 조사했다고 합니다. 고려는 명확한 기록이 없는데 조선은 이 기록이 있어요. 20년이라는 참고해 두세요. 자, 그리고 고려 때는 세금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는데요. 조선에 가니까는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어떻게 거뒀는지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는 다행이 아니죠.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래서 호구전에 각각 대응하는 세법이 나타나요. 조선은 세법도 시험에 냅니다. 호 단위를 거두는 걸 공납이라고 하고요. 사람 거두는 걸 노동력이나 군대 가는 거라고 하고요. 토지에 거두는 걸 전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거둔 세금을 공법이라고 해서 세종이 만들었었습니다. 공법 아주 잘 나오죠. 세종 때 업적이다. 왕대사로 하는 거면 왕대사로 좀 더 잘 나오고요. 내용도 조금 나오는데 20두가 최고고요. 그것도 풍흉에 따라서 흉년이다. 농사 좀 안 됐다 싶으면은 2두씩 차감해갖고 총 9등급으로 나눠갖고 거둡니다. 제일 낮은 등급이 4두까지 가요. 상중하로 나눠갖고 여기 다시 상중하 하면 9등급이 되거든요.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까지 하면은 9등급이 되는데 풍년일 때 20두, 제일 안 좋으면은 그냥 4두만 걷겠다라는 겁니다. 엄청 줄여준 거예요, 엄청. 풍년에 따라 20두부터 4두까지 걷었다. 이거를 연에 따라 등급을 나눴다. 연에 따라 분이 등급이라는 뜻입니다. 몇 등급? 9등급으로 나눴다 해서 연분 9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외에 토지도 전분 6등이라고 해갖고 토지 비옥도를 6등급으로 나눈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등급을 나눈 거였었어요. 자, 보법은 군역인데요. 군대 하면 세조라 했었죠. 세조가 웬만한 남자들은 현역 아니면은 보충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보법은 보충역을 붙이는 법을 말하는 겁니다. 군대 가는 사람이 현역이 있다면요. 현역이 군대 가면은 남아있는 식솔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집에 핏덩어리 애들 둘하고 와이프하고 남자가 35살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해보자고요. 애들은 3살 4살이 있고, 근데 국가가 남자를 군대 데려가.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국가를 보호하려면 어쩔 수 없이 부과해야 되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국가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집안은 뒤진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중국은 국가가 군대를 데려갈 때 국가가 돈을 줬었어요. 세금을 면제해 주든 간에 땅을 줬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군대 간다는 대가로 뭘 지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짜란 말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국가가 지급하지 않고요. 이건 뭐 신체 조건이 좀 현찮은데, 애들은 좀 떨어진 애들이 걔들을 몇 명 붙여다가 남아있는 식술의 경제적인 면을 책임지게 한 겁니다. 그거를 보인이라고 그래. 보호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법을 만든 게 누구다? 세조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이걸 전 인민의 군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적어도 현역 아니면은 적어도 보충역으로 편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조 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100만 군대가 만들어졌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좀 오바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조 때는 군대가 100만 군대가 됐었다라는 오바를 조금 하기도 해요. 이때만. 자, 이게 16세기 가면은 모든 제도가 또 흐물흐물해지거든요. 수치체제가 문란해집니다. 문란해지면서 애들이 군대 안 가려고 빠지다 보니까요. 군대 빠지는 방법이 이런 게 있었어요. 군대 빠지면 대박이거든. 대립제. 대신 세운다는 겁니다. 서울역에 가갖고 노숙자한테 돈 주고, 야, 가면 삼시세끼 다 줘. 너 한번 가봐봐. 이거 돈 줄 테니까. 그런 사람을 사갖고 대신 보내는 겁니다. 또 하나가 방군수포라고 해갖고요. 군대 빠지는 방식입니다. 군대에서 풀려난다는 겁니다. 뭐하고? 포를 내고요. 그러니까 군대 간부한테 갖고 돈 찔러주고, 저 이번엔 좀 뺍시다 해갖고 빠지는 겁니다. 16세기 때 군대는 완전히 오합실 군대였었고 군대 인원수도 안 차 있었단 말이에요. 심각했었어요. 그 상태로 임진왜란을 맞이한 거예요. 이거는 불법적인 건데요. 이게 하도 만연하니까는 이게 저기 아시죠? 공개적인 시장의 가격하고 암시장의 가격이 다른 거 아시죠? 이게 암시장이 되면은 가격이, 이게 공개화시키면은 가격이 뭐 200원밖에 안 될 게 암시장이 되면 2,000원이 되거든요. 너무 비싼 거야 이게. 어차피 애들 군대 다 안 가는데 국가가 그냥 이거를 추인해 버린 겁니다. 웃긴 새끼들이. 한 100년 넘게 전쟁이 없다 보니까 이 평화 시대에 취해 갖고요. 전쟁을 잊은 거야. 국가가 아예 군대 가는 사람 대신에 돈으로 내라고 이제 바꾼 겁니다. 게다가 그 돈을 군인들을 사는 데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경비를 사용을 해요. 돈을 걷어다가 이걸 가지고 모병을 구해갖고 군인을 채워야 되는데 그 짓을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군대가 없는 상태로 임진왜란을 맞이했었던 거였었어요. 국가가 합법적으로 군대 안 가는 걸 만들어줬다. 이때부터는 군대가 세금 나는 걸로 바뀝니다. 야, 군포 2필만 내면 군대 안 와도 돼. 이게 중종 때입니다. 자, 유교왕이 3명이 따랐었죠. 세종, 성종, 중종. 유교왕 때 가면은 세금을 조금 백성들이 편하게 바꿔주는 특징이 나타나요. 유교왕 때 가면은 힘으로 가는 왕 때 가면은 세금을 조사하는, 꼼꼼하게 조사하는 이런 특징들을 잘 보이고요. 유교왕 때 가면은 조금 완화시켜주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게 세종. 요거는 군역을 좀 완화시켜준 것이다. 그냥 돈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납이라는 것은 이 공은 조공이라는 뜻이에요. 조공. 조공을 납부한다는 것을 공납이라고 하고 혹은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 국가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지역이 조공을 하는 겁니다. 지역이 조공을 하면 뭘 조공할까요? 서울에 많이 있는 뭐 화장지 같은 거 조공할까? 지역 특산물을 조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납이라는 것은, 조공 납부라는 것은 특산물 내는 걸 말하는데, 이놈들이 이제는 이놈들이 국가 권력을 다 쥐고 있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뭐 걱정할 게 없는 애들이다 보니까요, 지들이 필요한 걸 미리 정해놓고 있죠. 이거를 지들이 그냥 할당을 하는 거예요. 할당을 하는데 이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그냥 임의대로 할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닷가가 아닌 지역에서 조기를 잡아오라고 시키거나 굴을 캐오라고 시키거나 아니면 바닷가에 가고 버섯을 캐오라고 시키거나 말도 안 되게 할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국가가 시키니까 안 낼 수는 없고 어떻게 했냐면은 세금을 거들어 내려오는 서리들한테 부탁해서 당신 서울에 올라갈 때 어디 거쳐가지 않느냐, 거기서 이거 좀 사다가 좀 납부해달라고 하면서 서리한테 돈을 대신 주는, 돈을 주고 대신 납부해달라고 하는 대납 풍습이 나타나게 돼요. 대납 풍습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이런 겁니다. 충청북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다랑 접하지 않은 도인데 충청북도 충주에다가 굴을 구해오라고 이제 공납을 시켰다. 한번 해보자고요. 굴이 어디 있어 우리한테, 미쳤나, 이 나라 놈들은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서리들한테 굴이 엄청 비싼 줄 알고 이제 100만 원을 주고 그 굴 좀 사다가 좀 납부해 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서리가 여기 이제 태안을 거쳐간 겁니다. 태안에 서천 거쳐갖고 이제 가는데 서천에 갔더니, 충청남 서천 바닷가에 갔더니 거기는 굴이 남아 들어왔고 이걸 거름으로 뿌리고 있는 거예요. 가갖고 그 굴 좀 살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아니, 굴을 사는 사람이 있어? 그냥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산다니 혹시 모르니까 이 사람 얘기해 본 거지. 뭐 한 10,000원 주시게 이런 거예요. 100만 원 받아왔는데 서리가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서리가 상인들을 끌고 와서 있잖아요. 수령과 결탁해갖고 이 상인들이 파는 물건만 공납품으로 받아주시고 국민들이 가지고 오는 공납품은 다 퇴짜를 놔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국민들이 이 상인한테 사다가 공납을 하게 되는데 상인들이 가격 설정자가 되는 겁니다. 야, 올해 더 올랐어 이거 500만 원이야. 500만 원 내. 안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땅짓고 헤엄치기로 돈 버는 겁니다. 이게 유명해지자 중앙에 있었던 고관 대작가 왕족들까지도 이거를 재테크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 삼게 돼요. 서리하고 상인들 결탁시켜갖고 수령과 결탁시켜갖고 야, 내가 점찍어 놓은 물건만 공납으로 받아 해갖고 상인 내려보내갖고 그 물건을 몇 배 이상 뻥튀기 시켜갖고 이제 돈을 벌고 합니다. 16세기 때 최악의 부담이었어요 국민들한테.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막을 방 공납납의 패단이라고 하는데 수령들이 공납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으면서 야, 저기 인마 옆에 상인 있잖아, 인마 한번 가봐. 갔더니 저거 사오니까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공납을 자꾸 막는다, 퇴짜를 놓는다 그래갖고 이거를 방납의 패단이라고 합니다. 방납 패단. 자, 이런 일을 겪고 난 뒤에 후기 때 왕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고쳐 나가는데 전란 후에 고쳐 나갑니다. 그중에 전세 고친 게 영정법인데 이거는 큰 개혁은 아니고요. 20도부터 4도까지 나눠놨는데 서로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다 6도 내지는 4도로 거의 고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어요. 에이, 이럴 거 그냥 야, 따지지 마. 풍경 따지지 마. 이제부터 따지지 말고 그냥 모두가 1개월당 4도만 내는 걸로 그냥 고정시키자라고 했었던 겁니다. 어차피 안 내고 있었으니까. 계산하기 귀찮아. 하지 마. 한 거고. 영조 때는 17세기, 18세기 때 군역이 가장 큰 또 문제였었어요.
근육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두필이지만 군대 갈 남자가 만약에 3명이라면 여자 하나가 할 수 있는 게 1년에 3필밖에 못 맞는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집에 남자가 17살, 18살 그리고 아버지가 45살 있다면 해보자고요. 3명이 가야 돼. 그것도 매년 가는 거야. 매년 6필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절반으로 줄여준 겁니다. 이건 이름의 뜻이 다 있어요. 영구히 정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풍용에 따라 다르게고 이거는 하나로 고정한다는 뜻이고요. 원래 균역의 뜻은 뭐냐면요, 역을 균등하게 한다는 거예요. 군족수포제, 돈 내는 걸로 바뀌면서 양반이 여기서 이탈해요. 양반이 이제 군역을 안 내는 사람으로 빠져버립니다. 요놈들 잡으려 한 거였었어요. 양반들한테도 세금을 내게 하려고 이걸 만든 건데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그냥 줄여주는 걸로 끝나요. 백성들의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주는데 국가는 절대 세금을 줄이면 안 됩니다. 국가가 쓰는 돈이 얼마가 있다라고 하면 국가는 절대 그 쓰는 돈을 줄이지 못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뭘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파로 채우는데 누구한테 채우냐면요, 지주들한테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의 세금을 줄여주면서 이제 그 기업들한테 당신이 조금만 더 부담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주들한테 결작이라는 이름으로요, 1결당 2두만, 그 2두 얼마 안 되잖아요. 2두만 조금씩 더 냅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양반들이 군대 빠지니까 개나 소나 다 빠지는데 돈 좀 깨나 있는 쌍놈들도 빠지는 거예요. 그놈들만 색출해다가 그놈들한테 선무군관이라는 관직을 주고 대신 돈 내라고 합니다. 한 필씩을 거둬요. 그리고 어염선세 같은 거, 왕족들이 거두는 세원이었었는데 이 어염선세를 군역 대신에 내는 세원으로 이관을 시켜갖고 그 부족분을 보충을 합니다. 이것도 아주 잘 나와요. 이게 균역법의 결과로 생긴 것이다. 조선 후기 용어다. 그래서 말은 균역이라고 썼지만 역을 균등하게 한다, 역을 평등하게 한다고 썼지만은 반만 평등해진 겁니다.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줬지만은 양반들한테 부담을 시키지는 못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상 반만 평등밖에 안 됐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대동법도 뜻이 있어요. 다 똑같이 낸다라는 겁니다. 특산물 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특산물이 아니라 어느 지역가나 다 똑같이 있는 걸 내게 한 건데 그게 뭐죠? 어느 지역가나 다 똑같이 있는 것은 우리 주식, 쌀이잖아요. 그래서 특산물이 아니라 쌀로 내게 한 겁니다. 쌀. 그래서 특산물 대신에 쌀로 납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쌀. 이거를 가후에 부과하는 세금을 전세로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세로. 그래서 세금이 3세가 있었는데 2세로 바뀌는 겁니다. 전세하고 군역 2개만 남게 되는 거예요. 공납은 전세로 바뀐 거니까. 야, 그러면 여태까지 국가가 먹던 특산물은 어떻게 하죠? 야, 나 갈치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돗자리 있잖아. 야, 지금 우리 왕실에 두고 돌아가셨는데 300옷은 어떻게 할 건데? 지방에서 쌀밖에 안 올라오는 거야 지금. 쌀로 바꿨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 장례식 치러야 되는데 사람 돌아가셨는데 관을 쌀로 이렇게 하나씩 붙여서 쌀로 만드나? 상복 입어야 되는데 상복 대신에 쌀로 다 붙였고 쌀로 만드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지? 필요한 물건이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 농민들한테는 농사나 열심히 지세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쌀의 일부만 주세요. 옛날에는 농사 짓다가 국가가 꽁 잡으려면 꽁 잡다가 농사도 못 짓고 농사도 망할 판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농사만 짓면 돼 이제. 되게 편하게 해준 겁니다. 그러고는 뭘 했냐면은 공인이라는 상인을 만들어 갖고요, 이 사람들을 지방에 내려보내서 이 사람들한테 사오게 한 겁니다. 요 공인을 뭐라고 하냐면은 공납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공납하는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이 등장했다 그러면 조선 후기 때 용어입니다. 대동법으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시기도 알아두세요. 광해군 때 처음 시작됐다가 숙종 때 가서 완성됐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이에 김육에 의해서 호서 호남 지역에 확대됐다는 거. 효종 때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요즘 아주 되게 중요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세금제도를 얘기했고요. 토지제도, 세금제도 얘기했죠. 마지막 뭐 얘기해야 되지? 마지막은 이제 백성들의 경제활동을 얘기해야 됩니다. 농업 먼저 얘기 한번 해볼게요. 고려 때 시작했었던 것들이 다 일반화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이 돼요. 인연삼작 전국화되고요. 목화도 전국화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농서를 우리가 만들어요. 이름이 직설이야. 그래서 직설, 직접 들은 얘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요거를 최초의 한국적 농서라고 합니다. 최초의. 우리나라가 이제 만듭니다. 농업 엄청 발달한 거야.
자, 그리고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금량잡록이라는 걸 만듭니다. 금량은 시흥 내지는 과천쯤으로 보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직접 농사지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잡스러운 기록이라고 겸손하게 쓴 겁니다. 이게 조선 전기 때 양대 농서였었어요. 양대. 이게 우리나라 농법을 되게 발달시킨 농서였었습니다. 야, 뭐 하나 빠졌네? 이 이상 뭘 더 발달하냐? 뭐 빠졌죠? 요거 빠졌죠. 요것만 조선 후기 가서야 일반화됩니다. 요것만 조선 후기 가서야. 요것만 주의하시고요. 나머지는 조선 전기 때 일반화된다. 자, 시전하고 경시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고려 제도는 웬만하면 조선까지 갑니다. 자, 그리고요. 삼포하고 무역소는 뭐냐면은 이건 외놈들한테 열어준 국제시장, 무역소는 여진한테 열어준 국제시장입니다. 조선 전기 용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이것도 조선 후기에다가 많이 쓰더라고.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 거는 이건 조선 전기 때만 있었던 거예요. 조선 후기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릴게요. 지방의 장시가 다시 출현합니다. 여러분, 지방에 시장이 나타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농업이 발달했다는 뜻입니다. 발달했잖아. 발달하면 남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남으면 어떻게 버려? 아니란 말이야. 남는 거 뭐 한다고요? 바꿔 먹어야지. 거래해야 되잖아요. 거래하면 뭐가 된다? 거래하는 장소가 생긴단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자, 조선에 등장했었던 화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양왕 때 저화는 사실 실패했어요. 잘 안 만들어집니다. 태종이 다시 만듭니다. 태종 때 만든 게 사용이 됩니다. 저화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만들어요. 자, 세종은 조선통보 만드는데 앞에 한국이라는 말이 꼭 분달했었죠. 고려 때는 해삼동이라는 게 있었죠. 해동통보, 삼한통보, 동국통보. 조선은 조선이라고 해요. 얼마나 쉬워. 이거 엄청 잘 내는데요. 일단 고려 이전에는 우리나라 화폐라는 말을 절대 쓰면 안 돼요. 우리나라 화폐는 고려 때 처음 만드니까. 그거 어디를 틀리게 낼까? 이걸 자꾸 조선으로 낸단 말이야. 해동, 삼한, 동국통보 이런 것들을 다 고려입니다. 조선통보가 조선이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되게 잘 냅니다. 되게 엄청 잘 내요. 이건 참고해 두시고요. 팔방통보는 팔방민입니다. 이거 화살촉으로 만든 거예요. 평상시에는 돈으로 쓰다가 유사시에 무기로 쓰려고 한 겁니다. 조선 후기 때 인조가 다시 화폐를 만드는데요. 이것도 조선통보라고 합니다. 근데 글자체가 달라서 이거를 팔분체 조선통보라고 하는데, 하여튼 조선통보 앞에 한국자 들어가요. 앞에 한국자 들어가는 거, 조선자 들어가는 거 다시 만들었다. 근데 글씨체만 바뀌었다. 폰트만. 자, 이걸 만든 데가 상평 창고가 아니라 상평청이라는 데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평통보라고도 불렀었어요. 나중엔 아예 돈 이름에다가 상평통보라고 새긴 게 아예 나와요. 이 상평통보가 나오는데 이게 드디어 유통이 됩니다. 앞에 있었던 모든 화폐는요, 전국적으로 유통이 됐다, 서민들까지 사용했다면 무조건 틀립니다. 이건 여기서가 처음이에요. 숙종 때 상평통보 가야지 전국 유통, 서민들까지 사용했다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비로소 우리가 돈을 쓰는 나라가 됩니다. 돈을 전국적으로 쓰는 나라가 돼요. 상평통보 엄청 잘 나오죠. 시장에서 상평통보로 뭐를 사고 있는 사람, 그럼 조선 후기란 뜻이에요. 전기 때 못 쓰는 겁니다. 너무 쉽게 나오죠. 너무 자주 나오고요. 자, 이제 조선 후기 때 변화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조선 후기 때는 이걸로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청동기 때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역사상 잉여라는 게 처음 출현한 게 언제라 그랬었죠? 청동기죠. 뭐가 나오면서? 신석기 때는 반농사만 됐었고, 청동기 때 뭐가 시작됐다? 변농사 시작됐다 했었죠. 변농사는 그 반농사인 조피수하고 달라요. 변농사는 알갱이도 엄청 많고요. 조피수보다 알갱이도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벼가 재배가 된다는 것은 일단 재배되는 양이 몇 배가 늘어나는 거야, 몇 배가. 그 잉여 산물이 생기면서 뭐가 생겼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사유재산 개념이 생겼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계급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처음 생긴 거고, 지금은 그게 더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논농사가 잘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양법인데요. 논농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논이 있어. 직파라는 게 있고요. 이양이라는 게 있는데, 직파는 논에다가, 여기다 물을 부어놓고 논에다가 씨앗을 직접 뿌리는 겁니다. 직접 파종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경우에 파종을 4월인가에 해요. 4월인가에서 뭐 10월, 11월에 이제 추수합니다. 이양이라는 건 뭐냐면요, 옴기리, 꼬지랑자인데 이게 모내기라는 건데, 아기 때까지는 따로 키워요. 요만한 공간을 만들어 갖고 얘가
10cm나 15cm까지 자랄 정도까지 여기서 키웁니다. 그 싹이 크고 난 뒤에 얘를 여기다가 이제 그 싹을 내는 거예요. 모를 내는 겁니다. 모를. 그래서 옮겨 꽂는다 그런 뜻이에요. 낼 때 사람이 양쪽으로 손을 잡고 있죠. 이렇게 줄줄이 냅니다. 농사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뭐만 자라는 게 아니라 풀도 자라거든요. 제초하는 게 제일 중요한 노동력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막 산발적으로 나다 보니까는 제초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노동력이 10분의 10이 된다면은 얘는 10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냥 쭉 뽑고 나가면 되니까는 길이 생긴 거니까. 그래서 노동력이 10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보다 10배 이상의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넓게 경작한다 광작이라고 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걸 하는 주체가 누구죠? 서민입니다. 서민이 10배의 수입을 늘릴 수 있대요. 그럼 뭐가 생기는 거지? 서민사회에 잉여 생산물이 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민들도 먹고 남는 게 생기면 이제 뭐 할까요? 서민들도 부를 축적하고 사유재산을 가지고 많이 축적하고 또 뭐 한다? 이거를 거래를 하게 되는데 서민들이 사는 데가 어디죠? 지방이잖아요. 이 지방에 상업 발달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상업 발달이. 이걸 촉발시킨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항법이라는 겁니다. 이항법이 되면 뭐로 이어진다? 광작으로 이어지거든. 광작으로. 자, 광작으로 이어지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서민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민시주가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 용어다? 조선 후기 용어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밭농사에서는 견종법이라고 했고요. 이랑과 고랑이 있는데 이게 골입니다. 뭐 파인대를 골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랑이라고 하고요. 요 골에 심는 게 좀 낫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골에 따면은 양분이 이쪽으로 다 모이고요. 비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자라기 더 좋대요. 근데 사실은 작물에 따라 달라요. 습한 거 싫어하는 작물이 있고 건조한 거 좋아하는 작물이 있고 달라서 작물 따라 다른 건데 하여튼 뭐 대체로 그렇대. 대체로 이렇게 견종법을 하게 되면서 여기도 밭농사도 노동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광작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이건 논농사, 이건 밭농사. 자, 그리고요.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먹고 남는 게 생기니까 거래라는데 거래하다 보니까는 아예 팔기 위해서 만드는 농작물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주로 야채 같은 거. 텃밭 같은데 논리지 않고 오이나 뭐 못이나 아니면은 뭐 약재 같은 거 있잖아요. 도라지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거 심어갖고 이제 파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수입을 내는 거. 팔기 위해서 재배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자급자족에 그쳤었던 농촌사회가 먹고 남는 게 막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잉여산물이. 이게 뭘 가져온다? 이 지역에 엄청난 상업 발달을 가져올 거라는 걸 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제가 워낙 잘 나오니까요. 편하게 두 문자 따드릴게요. 되게 이상한 광경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상광견이 보이고 있다. 이상한 광경이. 이게 뭐다? 조선 후기 용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돈 번 사람이 나타났어.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도 뭐 4차 산업혁명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지금 세대가 제가 보기에는 되게 이제 그 안 된 세대이자 좀 불쌍한 세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배웠었던 학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학문들이 기업들이 이 학문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을 요구하지 않아. 지금 이제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뭐가 필요할지는 우리 세대에서는 지금 20, 30대 세대에서는 앞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학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원하는 건 이게 있는데 이건 모르고 우리는 과거 학문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지 않는 것만 배우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기업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 능력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지금 사람이 부족하대. 이 능력이 조금만 있으면은 취업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된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과도기에 껴갖고 지금 굉장히 힘든 세대가 요 세대 같아요. 요 세대 지금 마찬가지인데 산업이 크게 바뀔 때는요. 산업이 크게 바뀔 때는 대부분 붕괴하게 됩니다. 대부분 붕괴하고 그 중에 눈치 빠른 일부만 성장하게 되는데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돼요. 눈치가 빠르다면. 그래서 서민주가 된 것은 아주 일부를 말하고요. 대부분은 뭐가 된다? 있는 재산까지 다 말아먹어서 대부분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소작지도 얻지 못해갖고 그냥 임노동이나 하는 노가다나 하는 처지가 됐다라고 합니다. 노가다는 처지가
어쨌든 서민들도 지주가 출연했다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농민들이 돈이 생기니까 이걸 가지고 뭐 했을까요? 나 돈 많아 이제. 나도 돈을 축적했어. 뭐 했을까? 뭐니 해도 조선이 신분제 사회란 말이야. 신분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양반 신분을 상승하면서 양반들이 크게 증가하고 농민들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제가 굉장히 문란해지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자, 또 하나가 지방에 가면은 지방의회가 있어요. 그 지방에 가면 동작구청이라는 그 관아가 있고요. 관아 말고 동작구 의회로 불리는 그게 있어요. 그게 유향소라고 합니다. 유향소나 향회라고 하는데 거기는 양반들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수령들이 있잖아요. 양반들이 지 말을 안 들으니까 양반 말고 지금 돈 좀 꽤나 벌면서 새롭게 성장한 이 사람들 있잖아요. 신분은 낮은데 돈은 많았고 좀 위세가 있는 애들 있죠. 얘들은 약간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기존의 권력을 끼고 움직여야지 자기가 좀 움직이기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을 도와줘갖고 얘들을 지방의회에 집어넣어갖고 옛날에 사족들을 견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들 입장에서는 돈만 있으면 수령한테 돈만 찔러주면은 지방의회를 갈 수 있는 거야. 쌍놈인데. 그래서 양반 신분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난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양반 된다고 좋은 것도 없는데 양반도 거지인데 지금 나는 지방의회를 진출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향권 세력이 됩니다. 이걸 신향이라고 해요. 신향. 혹은 백화점을 다닙니다. 돈 좀 있다 보니까는 백화점 갖고 이제 물건 사면서 서민들이 문화를 소비하는 주체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 문화를 크게 발달시켜요. 이게 다 조선 후기 용어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게 농업이 불러온 사회적인 변화입니다. 농업 변화가 불러왔던 사회적인 변화다. 상업 한번 해볼게요. 자, 공인 등장한다. 자, 여태까지 상업은 어디서 나타났다 그랬었죠? 상업의 중심은 어디지?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 중에서도 누구죠? 시전 상인들입니다. 이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상업의 중심입니다. 근데 고려 말에 처음으로 지방에 장시가 나타났어요. 조선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조선 후기 가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오일장이라 불리는 장시 같은 것들이 거의 전국화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움직이는 상인들은 관어 상인이 아니라 이제 완전 사적인 상인들입니다. 사상이 크게 발달한다. 이건 상인이고요. 이 사람들이 노는 시장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장시가 전국화되고요. 자, 그리고 물자가 전국으로 운반이 되는데 해안가로 운반되면서 각 지역의 물자가 막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배를 대놓은 곳을 포구라고 하는데 이 까마귀에 날고 집도 세네 채밖에 없었던 이 포구가 거대한 시장으로 발달하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포구 시장이라는 게 등장하게 된다. 이거 다 조선 후기 용어라는 걸 잘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상인들이 발달하면서 상인들의 규모가 커지는데 이 도매 상업을 도고라고 해요. 도매 상업합니다. 리테일이 아니라 펄세일을 합니다. 펄세일. 상당히 큰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자, 정부가 이거를 이제 추인을 합니다. 사상들이 발달하니까는 여기는 관어 상인만 장사를 할 수 있었는데 사상들이 자꾸 이제 진출합니다. 관상들이 애들을 잡아다 관아에 고발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데 나중에 정조가 막을 수 없는 대사라고 해갖고 사상들이 도성 내에서 상업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데 그때가 신해년이었어요. 신해년. 그래서 이거를 신해통공이라고 하는데 한국 상업사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기에 사상들을 들어오게 해준 거니까 그 전엔 그런 전례가 없었거든. 여기는 국가에 허락받은 자만 할 수 있었는데 정조 때 이르러서 이제는 누구나 장사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상업사에 있어서는 가장 큰 분기점입니다. 신해통공이다. 도성 내 사상들의 자유상업 행위를 허용했다. 상평동보 전국 유통됐고요. 자, 그리고 수공업하고 광업도 발달하는데 수공업은 민영이 발달합니다. 상업은 사상 발달하고 이것도 사적인 게 발달합니다. 광업도 민영광산이 발달합니다. 자, 그중에 민영수공업을 뜻하는 가장 유명한 단어가 선대제라고 하는데요. 지금 말로 하면 OEM이라는 겁니다. OEM. 주문자 생산 방식. 지금 돈을 축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상인들이란 말이에요. 상인들이 수공업자를 지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수공업자한테 원료하고 돈을 대주고 몇 월 며칠까지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인 자본들을 물주라고 하고요. 물주가 전문 경영인인 덕대한테 돈 대주고 야, 언제까지 은 좀 이렇게 캐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점 농업사회에서 뭐로 바뀌고 있다? 상업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상인들이 모든 분야를 다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가 나타났다?
근대적인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침략해갖고 우리를 지배하지 않았어도 우리 스스로 근대로 나아갈 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상인이 주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의 지배가 우리를 근대화시켰다는 거에 너무 빠져 있을 필요 없다는 거지. 우리 스스로 자연스럽게 진보할 수 있는 그 싹들이 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싹들이. 이게 그 증거들이다. 상인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선대제 수궁업, 물주 덕대제 같은 것들이 다 조선 후기 용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선 전기 때는 삼포라는 게 있었고 무역수라는 게 있었는데요. 없어지고요. 조선 후기 때는 삼포는 없어지고 부삼포 하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외관도 이제 부삼포에만 있어요. 요 삼포는 부산하고 진해하고, 진해가 제포죠. 울산하고, 울산이 연포죠. 진해나 울산에 외관이 있다 그러면 조선 전기고요. 후기 때는 부산에만 외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는 거면 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국경 지역에 여진애들한테는, 여진애들 물건 작업하는 데는 무역소라는 걸 만들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삼포가 있었고요. 무역소도 이름을 바꿉니다. 이거를 개시라고 바꿔요. 개시. 원래 중국하고는 조국무역을 하고요. 주변 국가한테만 국경무역이라는 걸 허용을 했었거든요. 이건 다 국경무역입니다. 국경시장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중국이 됐잖아요. 후금이 중국을 잡아먹었으니까 중국하고 처음으로 시장을 열었다 그래서 이거를 개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을 열었다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후기 때는 외관에서도 개시후시라는 걸 하고요. 국경무역도 무역수라고 안 하고 이제는 개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인기가 있고 잘 되다 보니까요. 개시는 기간이 있거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인데 이게 끝나고도 안 없어지고 뒷구멍으로 개시해요. 몰래. 이거를 뒷구멍 무역 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시 후시 엄청 잘 나오는데 요 단어가 뜨면은 조선 후기 용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갖고요. 우리 상업상의 변화도 쭉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